정치 효능감은 개인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 참여가 실제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시민은 선거 참여, 정책 토론, 시민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선 정치 효능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 정치 엘리트의 기득권화, 반복되는 부패 스캔들 등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유발하고 민주적 제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궐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이분법을 통해 정치를 향한 시민의 분노와 불신,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습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감정적 호소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정치 효능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대중의 즉각적인 지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창궐은 정치 효능감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섣부른 정치 효능감 추구는 오히려 포퓰리즘을 더 확산시킬 뿐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결정 또한 즉각적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 엘리트의 기득권화와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감정적으로 소비하기만 한다면 단지 복수를 위해 투표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진영이 저지르는 부정들을 상대 진영의 부정들로 자기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효능감만을 추구한 나머지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만이 포퓰리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습한 날씨입니다. 징그럽습니다. 네, 아주 이제 더러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좀 뭐 방송에서는 비교적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우리 모두 다 스트레스가 좀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디 뭐 뉴스를 보려고 해도 짜증 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홧김에 네. 에이씨 그러고 이제 홧김에 그 금년을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그냥 홧김입니다. 홧김에 진짜로 집에 앉아 있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에이씨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고 그 결심을 하자마자 한 달이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처방약을 받고 이제 지금 금년 1주차 들어서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약이 뭐 혹시나 금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뭐 요게 좀 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방약을 받으면은 처방약 받고 이제 약을 먹는다고 담배를 한 방에 딱 끊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욕구가 서서히 감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원래 월요일 날부터 금년 시작했지만 금년 한다 했지만은 실제로 완전히 담배를 끊은 건 한 이틀 지금 한 50시간 60시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담배 끊으면은 그 이제 한동안 군것질 거리 많이 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탕이나 뭐 땅콩 같은 거 많이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예. 입 심심할 때마다 이제 담배 대신 집어 먹는다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당근 제가 원래 이제 당근 같은 거 좀 씹어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당근을 좀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이제 통에 담아놨어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담배 생각 날 때 담배 대신에 당근 한 조각 먹자고 먹잖아요. 네네. 먹다 보면 맛있단 말이야. 당근은 의외로 좀 포만감을 줘요 이게 당근이. 먹다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몇 개 집어 먹고 나면 포만감이 온단 말이야. 네네. 그럼 집어 먹는 동안에 담배 생각이 안 나는데 포만감이 오니까 식구 땡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당근은 별로 안 좋구나. 뭔가 다른 걸 찾아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포만감을 주지 않는 거를 찾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물배를 채우든지 아니면은. 자, 그래서 뭐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건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요소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적인 리스크라도 하나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도 담배를 이 더러운 시절에 한번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인트로로 이제 현운감 정치 현운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정치 현운감이라는 게 어떤 참여 정치 마인드 그런 거랑 이제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치 현운감이라는 게 내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뭐 투표를 통해서 혹은 이제 아니면 다른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는 믿음 그런 거를 이제 정치 현운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정독자라는 모두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이게 과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비판하는 스탠스인 분들도 그 나름의 정치 현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해서 이재명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 현운감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제 좀 그 안 좋은 부작용으로 역효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이제 또 그런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오래 전부터 이게 22년 대선 때 처음 불거졌던 이야기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이제 이재명 유년 시절 안동댐 관련된 루머.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성남으로 오게 되는 뭐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성남으로 오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네. 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네. 그런 소문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이 안동댐 루머가 이제 한동안은 뭐 이제 좀 이재명에 관해서 계속 추적해오고 비판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였네, 22년 대선 때였네.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 받은 사람 한 명 있을 거예요. 유튜버가 한 명 있고요. 네네. 벌금 600만 원인가 받았다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었어요. 예. 지난 대선이었구나. 네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6월 27일 날 이제 국제선거감시단 여기서 이제 그 뭐 기자회견인가 하나를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했죠.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보면은 뭐 지금 우리 이제 21대 지난 대선이 조기 대선이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스탄 이 양반이 이제 이재명의 안동댐 사건을 다시 거론을 했어요. 이재명이 뭐 그런 사람이고 대통령 자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 사람이 단연명이에요. 한국 이름이 단시야 단시. 네네네. 그래서 한국계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미국 이민 1.5세대 그 이제 부모님 따라 어린 시절에 이민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뭐 학벌도 좋고 뭐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일기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일기 트럼프 정부 때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냈어요. 이게 이제 좀 많이들 이제 눈여겨보시는 커리어인데 이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뭐냐면은 그 이제 국제법 관련해 미국은 대외적으로 특히 뭐 이제 군사활동 같은 걸 많이 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법에 연관된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 국제법에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국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한테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모스탄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제사법대사 시절에 북한 인권에 관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좀 극우 성향이 굉장히 짙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전환길이에요. 전환길이 다니는 교회예요, 여기가. 네. 근데 이 양반도 얘기를 다녀. 그래서 이제 이 세계로 교회가 그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집회가 그 세이브 코리아거든요. 그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집회. 네네. 예. 모스탄 이 양반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와가지고 연달에 올라서 연설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아,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이재명 신상에 그 이재명 안동댐 이야기를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그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27일 날, 6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랬더니만 이제 그 일부 뭐 주로 이제 그 친윤 쪽 지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쪽 성향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안동댐을 거론했다. 네, 마치 미국 정부가 거론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네.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오보죠. 안 그래도 이게 그 트위터를 보다 보면은 네. 이제 그 친윤 쪽 관계자들은 뭔가 트럼프가 뭘 해줄 것처럼 마치 뭐 이재명을 찍어내줄 것처럼 네네. 그런 헛된 바람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단현명 씨가 이제 이번에 네.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얘기한 거를 네. 뭔가 그 미국 정부 쪽에 알게 모를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말이죠. 미국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분이 지금 그 국제선거감시단 네. 이거 완전 그냥 민간단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얘네가 그 이틀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한 거 말고도 6월 3일 이제 선거 끝나고서 네, 한 네. 하루 이틀 사이인가 하여튼 그 주 안에 네. 부정선거 주장을 또 한 번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유 그래 뭐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뭘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보는데 뭐 그냥 K값이랑 똑같은 얘기했어. 또 그 얘기들 중에 네네.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알려진 이야기 뭐 이 안동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들 외에 어느 것도 증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근거도 네. 없어요. 그리고 네,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의심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려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선거 국제선거 이 선거 감시단체 여기나 모스탄 이분이나 그러니까 해외 인사가 우리나라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 이게 아니에요.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우파 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우파 집회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이 아저씨 말고 또 한 명 있잖아.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네. 고든창. 네네. 그 트럼프한테 뭐 이 사람은 뭐 극우 성향의 어떤 팟캐스트라 뭐 아니면 네네.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기고도 많이 하고 뭐 네네. 심지어 뉴욕 타임스 같은 데도 기고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지금은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일기 내각 때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친할 수는 있죠. 트럼프랑.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했던 어떤 이력이 없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잘 나가다 일론 머스크도 한번 틀어지면 저렇게 그냥 아주 한 단칼에 내쫓기는 게 트럼프 주변인데. 그리고 이제 고든창이 굉장히 빠르게 한 2010 몇 년부터라고 하지. 네. 그 중국 좀 있으면 망한다. 네네. 중국 좀 있으면 망한다. 그리고 미리 뭐 대비하고 하여튼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책을 써가지고 네. 엄청나게 열심히 오랫동안 밀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일단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안 망했다. 네, 뭐 중국이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좀. 그러니까 마치 기우제 마냥 아직까지 안 망했다. 네. 물론 이제 뭐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특히 지금은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뭐 이제 시진핑 뭐 실질적으로 시각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확인된 바는 없어요. 실각설까지 요새 들고 있죠. 네. 뭐 어쨌든 그 고든창이라는 분도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 특히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게 각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팩트파인더에 이제 칼럼을 쓰시기 시작하신 그 박주현님이 굉장히 빠르게 어저께도 칼럼을 하나 써주셨는데 네.
미국산 뉴스 공장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해 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 김어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셨네 그분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주워 삼키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산 뉴스 공장 네. 이거를 그냥 주워 삼키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한국 미국 외교 상황이 네.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염려를 해주는데 그 칼럼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거에 낚이면은 굉장히 이거는 피곤해진다. 예. 그리고 동력을 정말 낭비하게 된다. 동력을 심각하게 낭비를 하게 예, 되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 뭐 CIA가 정보를 이렇게 줘가지고 넘긴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뭐좀 짜치긴 합니다만은 그래 뭐 그렇다 칩시다. 예? 예를 들어 CIA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들 수쳐도 못 열어보는 그런 옛날 그 수사 파일 뭐 청소년 수사 파일 열어봐서 확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왜 이 모스탄 이 양반한테 가요? 미국 국무부나 외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뭐야 성관이 그 연수원 털려가지고 그 중국 해커 잡아다가 뭐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거.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보냈다는 등. 그러니까 CIA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거 뭐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치면은 이건 미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100% 모스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럼요.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우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왜 CIA가 정보를 대체 왜 줘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정보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 정보 뭐 그럼 트럼프가 또 모스탄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발표라고 시켰다? 왜? 왜? 트럼프 손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카드죠.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재명 그냥 주락펴락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 새끼 지금 막 너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오더라 그러면서 뭐 한 까볼까 그러면은 이제 벌벌벌 떨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그런데 이걸 왜 모스탄 그 양반이 터뜨리게 하냐고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양반들이 얘기한 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잖아. 네네.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논점 이탈이에요. 인신공격이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없다. 뭐 이재명 대통령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돼요. 이게 만약 선거 전에 터뜨려가지고 이 사람은 뭐 찍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 당선되고 난 이후잖아. 네네.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고 말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까냐? 그냥 자기들 주장이 스스로 보기 부실하고 후달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더 키워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을 왜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 사람인데 네. 완전히 그냥 한국 그 윤호개인파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결국 그렇게 보면 또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론 자체도 굉장히 빈약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빈약하니까 이런 것까지 끌어다가 막 그냥 옆에 대도 않게 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그 놈의 투표용지 네. 그 얘기 또 하고 네. 왜 형상기억 종이가 어떻게 있냐? 형상기억 종이 진짜 있다니까. 뭐 있긴 있지. 예. 접었다가 한 3시간 지나면 펴지는 종이 있다고 실제로. 그 시험까지 해줬는데도 그냥 아니라 오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 민경욱 재판으로 해가지고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야 저게 다 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접힌 자국이 있다 저기 종이에 선거용 자세히 투표용지에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다 있었다. 그래서 새 종이 새 거가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된 건데. 네. 왜 아직까지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제 지난 G7 회의 때 네네. 그때도 지금 이제 G7이 공통적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지금 흐리고 있는 게 중국이다. 이런 입장이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중국 공산당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 치면은 이거는 이 일개 시민단체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정말 국제적으로 이건 월드와이드한 그런 뉴스 그런 이슈고 이거 굉장히 크게 다뤄야 될 이슈고
사실이면 전쟁도 불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 타국의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 네.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호주 케이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캐나다 케이스도 네.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전면적인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쥐락펴락을 할 만한 상황이었냐에 대한 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되는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정말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됐다는 거 말고는 없어. 그렇습니다. 네. 아직 그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 사실이라 치면 이렇게 다뤄줄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재명 안동댐 이야기까지 하는 거는 뭐 상당히 논점이 틀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 주장의 정당성이나 위력을 상당히 깎아먹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동댐 이 폭로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도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뭐 그 CIA가 정말 팠다 칩시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 과거 때 그 저 소년원 들락날락한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CIA 문건이라도 보여주던가. 그러니까 그거 문건에 들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면 될 문제죠.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미국 숙고리에 미국 숙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변호사야.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근데 무슨 국제 정부 전 세계 정보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우파분 계시면은 좀 이런 것 좀 제발 안 주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좀 비판할 거 차고 넘칩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판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입증하지도 못하는 거. 하지만은 가장 귀에 잘 와닿을까 그렇게 크게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쉽게 삼킬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받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주장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전체 이재명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자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또 고립되죠. 네. 그 집단이. 그렇죠. 우리는 이 목소리를 안 내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먹고 이재명 반대를 해야하는데도 도매급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면은. 그래서 제 타임라인에도 보면 이거 뭐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긍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 진짜 무시해야 돼요. 네. 이런 거. 이거를 왜 리트윗하고 퍼뜨리고 있어? 이런 거 할 시간에 그 백총이 지금 또 소송 걸었잖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나 이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죠. 네. 예. 이런 것들을 근데 쉽게 이런 것들 받아먹게 되는 그 심리도 정치 효능감에 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고 뭔가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잘 모르는 세상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걸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받아먹는 거거든. 정확하게 이재명 지지자들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 혼자서 많이 경로를 한 담배도 못 피는데 이런 걸로 빡치면 힘들어. 저도 굉장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좀 배척하자, 멀리하자. 네. 그런 말씀. 정말 드려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러면 결국은 뭐 바뀌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진영만 바뀌지. 네. 예. 그냥 개딸이 이거 그 그렇죠. 윤호개인으로 그냥 교체되는 그렇죠.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선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영주의를 배척하려면은 진영이 밖으로 나와야지.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이쪽 진영 이게 뭐 민주진보 개썩었네 그러고는 뭐 국힘 넘어와서 윤호개인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가 그렇게 했었지. 그렇죠. 근데 이현주는 뭐 자기 실속으로도 챙기지 그러면서. 뭐 그렇죠. 배지 달았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 이제 뭐 지난주에 요거 이제 못했던 이야기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못했던 것도 그냥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요거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제 외교. 네. 일단 이제 그 정상회담 실적 요거는 연합뉴스에서 정리를 한 건데 그 G7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떤 회담들을 했냐.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봤는데 16일 날은 이제 나봉 대통령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뭐 교육 투자 및 에너지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호주 총리 만나가지고 참 얼차 없는 소리도 하고 예. 얼평하고 뭐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진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뭐 합의를 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이 G7에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상을 만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네. 단독 자리도 아니고 다른 행사에 있는 와중에 짬짬이 이제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한 2-30분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0분이면 그것도 굉장히 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상견례 이제 좀 얼굴 트고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런 식의 약속이라도 잡고 뭐 그런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제명이 왔어요. 뿌 이겁니다. 이번 G7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죠. 놀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고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한 열흘밖에 안 된 상태에서 G7을 참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초청을 받아서. 네. 그러면은 할 얘기가 사실 인사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다음에 보자는 약속 정도 잡고. 그렇죠. 네. 구두 약속 정도 그런 잡고. 거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17일 날, 6월 17일 날은 그 룰라 브라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양국 협력 논의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재명을 초청을 했어요. 룰라가. 왜냐하면 룰라가 의장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초청 자격이 있네요. 그래서 유엔 행사 하나에 초청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 만나서 또 뭐 경제 협력, 뭐 양국 관계 강화 이런 얘기 했고. 네. 또 이제 모디 인도 총리 만나서는 핵심 기술, 국산, 방산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꽤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무기를 많이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자주포 수출해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국이랑 접경지대에서 잘 써먹고 있다고 하죠. 원래 이제 인도가 그 자주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20대가 들어오면서 그 라이센스 생산을 해가지고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습득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대 들어와가지고 국경지대 싸보니까 아주 좋거든, 만족스럽거든. 네. 근데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기술을 빼내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어. 이게 K9에 들어간 기술도 그냥 만만찮은 기술이거든요. 인도가 그걸 구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세 자주포 더 도입하는 걸로 이제 뭐 그렇게 합의 본 상황인데 아무튼 이쪽도 그래서 이제 수요도 아직까지 많고 굉장히 협력도 확장될 여지가 있는 데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영국 총리 만나가지고 북핵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뭐 EU 지도부 만나가지고 또 뭐 한 EU 정상회담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총리 만나서도 또 뭐 협력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니 캐나다 총리 만나가지고 또 협력 논의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딱 부러지는 손가락으로 말할 만한 것들 몇 개 없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많은 나라 정상들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이것까지 굳이 막 까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계기로 접점이 그렇죠.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트럼프는 못 만났다. 트럼프가 안 만나고 간 사람이 많죠. 그렇죠. 이날 그리고 사실 트럼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그냥 까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좀 타임라인을 체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날 이렇게 급하게 돌아갔잖아. 네. 그 이틀 뒤에 이란으로 그렇죠. B2가 폭격하러 들어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 패싱 나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특히나 영국이 좀 긴장을 때렸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얘가 도장을 안 찍고 갑자기 미국으로 확 가버렸어. 자동차 영국은 10% 관세 합의 봤을 텐데. 네, 그래서 이틀 뒤에 그러니까 보긴 봤죠. 네. 근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긴장을 영국에서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딱 도장 찍었다 하고서 트럼프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영국이랑 미국 관세 협상은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이렇게 그 G7에서 못 맞는 것 가지고는 뭐 트럼프가 이재명 쌩 깠다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은 뭔데 그 뒤에도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외교 당국에서도 지금 미국이랑 스케줄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협의 중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G7의 분위기가 이제 뭐 언론이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 공개만 늘어놓고 봐도 그닥 이렇게 좀 열렬하게 환영받았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좀 대면대면하다. 네.
뭐 더러는 이제 좀 이건 홀대 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 때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 가기 4일 전이죠. 3일 전이죠. 네. 이때 이제 그 외교부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왔어요.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관련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이후에 네네. 그 외교부에서 논평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미묘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상황이 악화된 걸 이스라엘 탓으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논평이었어요. 왜냐면은 딱 그때 상황 자체가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원문이 이래요. 그 우리 정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그렇죠.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월 17일 날 이제 G7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안보의 지지 표명. 네네. 그러니까 G7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어주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성명을 네.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래버리니까 G7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 새끼 뭐야 싶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가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해버렸으니까. 외교부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 뭐 이스라엘하고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또 이란도 중요하긴 하거든.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이란이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제 이란이 경제적으로 봉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란이 뭐 석유라던가 천연가스를 어느 곳에도 못 팔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중국이 팔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대놓고 쌩까니까 팔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 그 바로 인접국 뭐 네. 오만이라던가 어디라고 하더라. 하여튼 몇 개 다른 중동 국가들을 통해서 네. 포대가리를 해가지고 좀 파는 물량이 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도 약간 이란 쪽 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받는 물량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이렇게 미국한테 약간 야씨 양해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G7 성명에 비해서 굉장히 중립적이었다. 근데 이런 식의 성명을 낸 거는 사실상 중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수위의 성명 낸 게 말씀하신 중국이랑 북한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쳤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또 몰리기 좋은. 그렇습니다. 네. 중북 남한이야? 이런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 또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이게 G7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최근에 불참한 뭐 나토 쪽 네. 하여튼 서유럽 쪽하고의 접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걱정이 생기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이재명도 강조했던 K방산, 네네. K방산은 또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 자체 개발 못하는 기술 영역 중에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 협조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 특히나 미사일이나 뭐 레이더 같은 그쪽 기술에서는 이스라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고 좀 이 외교부에 대체 누가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직 외교 라인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바뀌냐. 네. 이게 그러니까 좀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죠. 아무튼 이제 이 외교부의 이 성명 때문에 좀 이재명이 G7에서 좀 홀대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추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이재명 셰셰 발언 같은 거 있었고 그동안에.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대선 지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재명 본인의 어떤 부정함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외신을 통해서. 네, 세계 네, 각국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다지 좀 그래 보인다. 뭐 이제 그런 인식들이 각국 정상들한테 심어진 거 아닌가. 제일 아마 문제가 될 만한 게 그 대북 송금 사건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도 예. 그렇고 각종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다. 네네.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대법에서 야 그 대통령 됐다고 미루는 거 없다 재판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더라고. 네타냐후는 뭐 재판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놈의 한국 법원은 그런 것도 아니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리니까 예. 얘네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근데 거기는 지금 전치잖아. 그쵸 예. 전시죠. 전시인데 예. 전시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재판 받아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것들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네네. 그 각국 정상들한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담 24, 25일 날 있었는데 이거 뭐 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또 뭐 국내 문제로 참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안 갔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불참 발표가 네. 나는 당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는 웬만하면 그냥 참석하는 방향으로 뭐 이제 근데 그 전에 언론에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 그 저기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 네네. 가지 마라 얘기하는 그런 권 출신들이 있었다. 뭐 이제 그런 기사도 있고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안 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외적으로는 그냥 국내 문제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실장 유생락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유생락 참석해서 뭐 하냐고 미국 대통령이랑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나마 좀 면을 세워준 거는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날에 네. 일본 총리도 그저 참석을 안 간다. 네. 우리도 외교부 장관 보낸다. 뭐 일본 물론 뭐 일본은 자체적인 뭐 또 뭐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한국도 안 가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도 안 가는데 뭐 굳이 우리도 갈 필요 있나? 막 그래서 왠지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느낌이. 일본한테 좀 잘 보였나? 그러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협상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외교 라인은 뭐 당장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특히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네. 좀 뒤숭숭하기 때문에 좀 정리되고 나면은 그때 협상을 해서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작 그 수출 일선이 있는 뭐 종사자들은 지금 피가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질질 끌 일이 아닌데 여유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은 그 6월 24, 25일 날 국내 문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빴냐라고 따져보니까 25일 날은 또 이제 원래 6.25 날이잖아요. 이날 또 이제 우리 또 행사 있잖아. 국가 행사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쌩 깠어 이걸 또.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뭐 페이스북에다만 쭉 찍거리고 행사는 안 갔더라고요. 쌩 까고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무슨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어요. 아니 지금 무슨 광주 시장도 아닌데 광주 내려가서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그 대선 기간에 이제 대선 운동, 선거 운동 하려고 뭐 겸사겸사 이런 걸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거는 처음 봤죠. 게다가 굳이 광주가 그렇게 급했나? 사실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뭐 6월 5일 날인가 당선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때 울산을 한번 갔거든. 네네. 그래서 뭐 영남 한번 갔으니까 호남 한번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던데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저기 나토 정상회담 미루고 갈 만큼 중요한 일이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요거 이제 좀 곁다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요 타운홀 미팅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금 언론 매체들은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그 보통 정권 초기니까 집권 초기니까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들의 전반적인 논조는 허니문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납작 엎드려가지고 배 까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거에다가 언론사 자체적으로 살도 좀 더 붙여주고. 그래서 그렇죠. 미화를 시켜주죠. 네, 이것까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보면은 연합뉴스 기사 표제가 이렇습니다. 130분 토론 꽉 채운 이 대통령. 송곳 질문에 분위기 전환 농담도.
그러니까 이 토론이 뭐 알차고 좋았다. 이재명이 토론 그 타운홀 미팅을 잘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타운홀 취재를 한 타운홀 그 미팅 취재를 한 디지털 타임스 기사의 제목은 이래요. 진상 규명 무한공항 참사 유족의 이 대통령 제가 나선다고 더 될 것 같진 않아. 그 이제 이 타운홀 미팅 때 그 무한공항 참사에 관해서 참사 유족부 한 분이 이제 좀 대통령이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렸단 말이죠. 이재명이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 유족분에 대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뭐 나선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이것도 개새끼지 사실은. 지가 그 선거 때만 해도 무한공항 내려가가지고 뭐 자기 대통령 되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대통령 당선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디지털 타임스는 이걸 짚어가지고 기사 표절을 이렇게 썼어요. 좀 그 톤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보면은. 참 그래서 디지털 타임스는 대선 전의 기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디지털 타임스 그래서 응원한다.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직도 특히 우리 새미래민주당 쪽 담당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한기호 기자님은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십니다. 네. 자, 뭐 그리고 이제 27일 어제 그저께였죠. 어젠가? 27일. 네, 어제입니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현지 시간이니까 그저께일 수도 있겠구나. 예. 뭐 아무튼 현지 시간 5월 27일 날 트럼프가 이제 지금 그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가 이제 김정은한테 이게 10며칠이더라. 아무튼 그 트럼프가 11일이었나? 그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서신을 보내네 만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인데 김정은한테 편지 보냈는데 편지 보냈다는데 사실인가 모르니까 편지 보낸 데 대해서는 확답을 안 했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지만 뭐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북미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완전히 거의 지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패싱 당했다. 이게 북한이 좀 더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직거래 터버리니까. 네네. 우리는 어떻게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공간 만들고 우리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점에서는 지금 이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패싱의 어떤 한 증상이 아닌가.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시기상 과도기니까 뭐 완전히 그 실패 책임이 이 정부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사실 뭐 그 전에 아무 대책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탓하면은 욕 먹어야지. 두 배로 욕 먹어야지. 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어쨌든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네네. 뭐 장관 쪽 라인에 대해서 뭐 이제 지명자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11명 나왔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왔죠.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지? 뭔가 문재인 정부 때는 훨씬 더 진행이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거드름 피워놓고는 정작 지금 제대로 뭐 준비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당선되거나 이 정권 출범한 지가.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냥 계속 그 각 정부 부처들 잡들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군기 계속 특히 기재부 엄청 조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재부는. 네. 자, 뭐 그래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네네, 유능함이 뭔가 안정감도 안정감도 없고. 네, 어쨌든 네 일단 사람들은 좀 좋아하고 있다. 네. 젠장. 네. 네. 이번 주 여론조사에 제가 좀 많이 놀랬거든요. 네. 네. 정신 못 그런 차리는 상황이다. 정신 네. 못 차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네, 이 40, 50대 개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봐요, 50대 됐다고 좋아할 게 없잖아. 아니, 내가 50대 때 언제 좋아했어 너? 네, 뭐야 그때 뭐가 하나 40대가 조금 더 높은 게 있었거든. 뭐 그런 게 있었어? 뭐 아무튼 네. 여론조사 굉장히 놀라웠다. 네. MBS 그 다음날 발표된 갤럽 조사까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참
거지 같다. 뭐 이제 여도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 지나가면서 해보자면은 지금 네네. 국힘 지지층도 상당수 이반됐다고 합니다. 패배주의로 지금 패배주의에 잠식돼 가는 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제 뭐 당장에 회복은 안 되겠지만은 너무 오래들 그렇게 또 기죽어 지내시면 안 될 거고 나라는 구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좀 그러시다가 이렇게 기운 차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다들 그 이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 내는데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짧은 이야기 다뤄봤고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으로 연락주세요.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사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운동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다 팔렸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울차더,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는 포퓰리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먹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퓰리즘이 먹혀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이제 그 지지율이 나와주냐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특히 그 MBS 여론조사 제 갤럽은 이제 디테일하게는 보지는 못했는데 MBS 이제 여론조사 설문 문항들을 쫙 보니까 네네.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지명 잘했냐? 네네. 잘했다가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들도 차등 지원 하는데 이제 나도 줘라.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만 줘야 된다. 이게 엄청 줄어들고 차등 지원은 하는데 일단은 줘라. 이거랑 이제 다 같이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똑같이 나눠줘야지. 이걸 합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내놔라.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조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것도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염치가 없어졌다. 그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그냥 공돈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만 어렵냐 나도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정도에서도 사실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근데 이 정도 세분화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차등 지원은 하되 줘라와 다 똑같이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지는 않았는데 단지 다 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해야 된다냐 이런 양자택일성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지금처럼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다만 그래도 그때 이제 양자택일성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뭐 힘든 계층한테 몰아서 지원해 줘라라는 응답이 제법 많았었고 약간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냐. 왜냐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는
물가는 오르기 전이었거든. 그렇죠. 예. 코로나 때는. 네네. 이제 다만 소득이 이제 좀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 저기 제 물가 감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시국 때만 해도 그때 참치캔 하나 2,000원 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2,500, 2,600원에서 3,000원까지 갑니다. 그 180g짜리 하나. 네네. 거의 한 1.5배 오른 거예요. 보면은 조금 오버하면은. 그렇죠. 그때도 뭐 소주 한 병에 3,000원 아니면 4,000원 이렇게 네.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5,000원 식당에서 아니면 더 비싼 곳은 이제 6,000원 한 병에. 오씨. 맥주 먹고 말겠다 진짜. 근데 이제 맥주도 뭐 소주 오르면 맥주 안 오르겠죠. 맥주도 오르죠. 사실 오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 많이 올랐다. 요새 그래서 밖에서 소주를 잘 못 마시겠어. 그렇죠. 네. 무서워서. 아 밖에서 소주 한 병이면은 네. 그냥 편의점에서 사도 네. 한 2병은 마시거든 그냥 네. 혼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네. 상당히 무섭다. 그리고 뭐 국밥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제 그렇죠. 진짜 이제 12,000원, 만원, 그렇죠. 12,000원 맞는 네. 국밥이 이제 거의 굳어지는 이런 추세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6일날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어요. 추경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는 타이밍이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그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 경제 회복하고 민생 경제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 소비진작 예산이 11조 3천억 원, 또 이제 11조 3천억 원이 소비진작 예산이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예산이 13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거 두 개만 해서 거의 한 4, 5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 예산의 대부분이 네 이제 쿠폰 뿌리는 거, 상품권 뿌리고 실제 산업이나 소비 지원이죠. 그러니까 R&D 소비 쪽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5조가 안 되는 거면 3조 얼마인가 그래요. 그쪽으로 편성된 거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뭐 시정 연설 전문 한번 읽어봤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안 따르고 싶어서 패스를 하고. 네.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럼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민생회복지원금 뭐 지난주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자면은 일단 이제 그 1차, 2차 두 번 나눠서 주기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위 계층 10% 소득 상위 계층 10% 같은 경우는 1차에만 15만 원 준다. 네, 그걸로 끝.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 그 밑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1차에 총 2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1차 때 15만 원, 2차 때 10만 원 지급을 하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차상위는 40만 원 지급을 하는데 1차 때 30만 원, 2차 때 10만 원. 그 2차는 다 1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총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1차 때 40만 원, 역시 2차 때 1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총 13.2조가 됩니다. 네. 1차 때 8.5조, 2차 때 4.6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네, 이것 네. 때문에 개딸들이 또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거 한 가지가 또 엎어졌어. 그 계속 이제 그 비선별적으로 네네네. 전 국민한테 동일하게 지급했는데 이걸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개딸들이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런 뭐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것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서 하여튼 했던 얘기가 선별 비용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선별이 어려움, 선별 비용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근데 아니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주어질 것인가가 공개가 되고 나서 네. 이 기본소득당 용해인도 네. 국회에서 그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뭐 일단 굉장히 만족한다. 네. 일단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돈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면서 네. 다 주고 네. 그다음에 연말에 다시 회수하면 되지 않냐. 미친. 그걸 왜 하냐고 대체.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웃기게 된 게 아니 기본소득당인데 회수를 왜 해? 그러니까 회수를 왜 해? 그러니까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원래 다 같이 줘야 된다며 똑같이. 똑같이 줘야 된다며. 근데 회수는 어떻게 하고? 그럼 회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니까. 왜 일을 두 배로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두 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렇죠. 예.
왜 줬다 빼서? 그런 얘기 사실 유시민도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첫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그 논쟁이 붙었을 때, 네네. 일단 뭐, 그러니까는 막 그러니까 줬으면 준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다 주고, 네. 급하니까 다 네. 주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세금 이제 소득 신고 들어오는 연말 정산 때, 연말 정산 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사실 뭐 갈 필요 없었으면 그때 일부 회수하면 된다. 뭐 그러면 된다고 그때 유시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특히 근데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마치 갑자기 자기네들도 늘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처럼 오히려 뭐 훈수질을 하는 거야. 이게 일단 나눠주는 건 좋은데 야 이런 식으로 되겠냐? 뭐 그러면서 마치 지속 가능한 뭐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 마냥 선별복지를 얘기를 하네 걔들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도 없었어. 얘네들은 왜냐하면 항상 기본소득은 같은 비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돈이 있는데 왜 안 하냐. 네. 이런 얘기만 반복해오던 얘기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별적 요소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자기네들이 야 나는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 정부야 이거 아쉽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미쳐날 뜨고 있구만. 네. 자 그리고 이것만 지금 돈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푸는 게 이것도 있습니다. 5대 분야 할인 쿠폰. 그래가지고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문화예술 쪽이나 관광 쪽. 네. 관광 쪽으로 이제 할인 쿠폰을 풀겠다 그러는데 뭐 보면은 숙박 쿠폰 50만 장. 네. 요거는 1박당 2, 3만 원 할인. 네. 근데 아마 이게 수도권은 제외일 거예요. 요 할인 대상에서 지방 쪽으로 네, 수도권 제외한 지역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관람은 450만 장. 요건 이제 1회당 6천 원 할인. 네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은 70만 장.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대상으로 5만 원씩 할인을 해주는 거. 그리고 미술 전시는 160만 장에서 1회당 3천 원 할인. 그다음에 공연 예술은 5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 이렇게 이제 또 소비자 쿠폰을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지금 이제 휴가철에 많이 쓰라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쿠팡에서도 이거 숙박 쿠폰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네네네. 그런 게 뜨고 하더라고 팝업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K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시국 때는 이게 방역 때문에 사람들 못 모이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맥락이 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냥 돈 풀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 쿠폰 2, 3만 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를 50만 장을 뿌리는데 이거를 수도권을 제외하고 뿌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 네. 그건 되는 건가? 그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이외에 숙박업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식이 영화 같은 것도 영화 또 다르겠죠. 영화는 다르고 숙박만. 숙박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시설 이거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5만 원 할인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주로 헬스도 아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실까? 요즘 몰라. 요즘 노인들 문화 같은지 몰라서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좀 갸우뚱한 부분들이 좀 생기네요. 네. 어쨌든 근데 아예 없던 정책은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 이제 있었던 건데 이걸 또 뿌린다. 다만 좀 명분이 없어 보인다 이거는 딱히. 그러니까요.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굳이 이걸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거 하면서 또 슈킹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요, 알죠. 네네. 좀 이제 아무튼 명분이 없고 애매해 보인다. 이 5대분의 할인 쿠폰은. 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여튼 뭐 돈을 돌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경 빌리어드라는 매경에서 이제 빌리어드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6월 17일날 이런 보도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일본 케이스를 다룬 기사인데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세 주장하고 돈 살포. 일본 전국민 현금 지원 65% 반대. 네네. 네. 그랬죠. 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일본 그 산케이 신문이랑 민영방송 후진뉴스 네트워크가 6월 14일, 15일 이틀간 18세 이상 남녀 일본 사람들입니다. 네. 일본 남녀 1,027명 상대로 이제 일본 정부의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도 지금 이제 소비 진작용으로 이제 현금을 좀 뿌리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긍정이 33.8, 부정이 65.7. 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부정이. 네. 좀 신기합니다. 돈 준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일본은 네. 좀 지겨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그 소비 쿠폰 이런 네, 것들을 네. 열심히 풀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렇게 꾼쩍도 안 하던 물가가 최근에 와서야 확 올라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이거 또 뿌렸다가 더 오르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인플레 공포가 예.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일본 정부의 지원 방식을 보면은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네. 1인당 2만 원씩 한 19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환율로 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린이와 그 주민세를 안 내는 층이 이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네. 저소득층들이 주민세를 면제를 해주는 모양인데, 아무튼 네. 주민세 안 내는 요 가구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준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인 거죠. 네. 그 취약계층이나 어린이한테는 2만 원 더 준다. 네네. 전국민적으로는 일괄적으로 2만 원 뿌리고. 그런 이제 이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뭐 한 거의 한 6.5 대 3.5 정도로 이제 찬반이 갈린 거죠. 3.5 대 6.5 정도로 찬반이 갈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제 조사를 벌인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1,2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부정적 응답이 67%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네. 비율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장기화 되면서 실제로 이게 신뢰를 거둔 것 같지도 않고 내수 진작에.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지금 소비자 물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야, 돈 풀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위험하다. 뭐 이런 그 심리가 대중들한테 많이 전파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양국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그 양국 정책 이야기하면서 일본 쌀값 이야기 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쌀값 폭등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적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이 쌀값 폭등 아직도 못 잡았다고요, 일본에서도. 이게 중간 상인들 농간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중간은 상인이라기보다는 그 전농이던가 그러니까 일본 농협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 걔네들이 거의 이제 유통의 정권을 네. 쥐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쌀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많이 풀었는데 네. 이게 시중으로 나가진 않는 거야. 얘네들이 중간에 이거를 슈킹을 깐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다른 대책을 좀 바꿔가지고 네. 전농이 아니라 이제 도매상들한테 직접 뿌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펑클색좌 이 양반이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대책보다는 그래도 좀 제대로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뭐 펑클색 또 뜨겠네, 그 양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뭐 이런 이제 재미난 일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잡혀야 이제 사실 성공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접근 자체는 네.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제 그 일본 내부의 그 양국 파동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고 일본 전반적으로. 네네. 혼란도 많이 야기됐었고, 네. 뭐 실제로 한국 넘어서 쌀 사가는 일본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와중에 현금 몇만 원 뿌리고 좀 선심 살려는 거 아니냐. 어림도 없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현금 얼마 뿌려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좀 깔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계획은 발표가 된 상태고 이제 집행은 되기 전인데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
지자체별로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눠 먹자. 네. 정부 이제 중앙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지자체 예산 몇 퍼센트 매칭을 해가지고 네. 나가게 되는 거겠죠? 늘 그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경제에서 이제 단독으로 다룬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24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 시예산 4,500억 투입 이재명표 소비 쿠폰에 뿔난 서울. 그러니까 서울시 케이스를 이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13조 2천억 원 중에 이제 서울을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2조 9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재정 저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부담률이 보통 이제 정부가 8이고 8대 2 정도로 이제 정부 8 지자체 2 이 정도로 지금 부담률을 설정을 해놨는데 서울만 7대 3으로 10%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정부가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측에서는 야 이거 내가 내가 야당 서울시장이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다 짜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몇 천억 원이 그렇죠. 너네 써라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그때 코시국 때 재난지원금 그때 이제 그 지원 부담 이 비슷하게 이제 그 지원금을 분담을 했는데. 그렇죠. 네네. 그때 예산을 이제 그 비례식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서울시가 이제 30%를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청이랑 구청들이랑 또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30% 중에 18%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이 12%를 부담하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때랑 그때랑 똑같이 간다고 치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숫자에 비춰보면 서울시는 한 4,4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청에서 또 2,950억 가량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추경을 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거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 있습니다만 싱크홀 문제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막 전국적으로도 예산 부족하고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개판이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시도 이제 지금 싱크홀이 계속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산을 크게 편성을 했어요. 1조 6천억 정도 긴급 추경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서울 재정 규모에서 거의 쥐어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돈 땡겼을 데가 없어요. 근데 싱크홀이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시민 안전은 직결되는 문제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긴급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4,400억 더 쓰라고 정부가 이제 지침을 내린 거야. 돈 땡겨올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방채를 찍는다고 해도 지방채가 팔려야 그게 되는 거지. 돈이 되는데 지금 지방채가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갑자기 차를 왕창 산다. 아니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경정 다시 맞춰가지고 10조 정도가 이제 세수가 모자랄 것 같다. 이제 그러면 10조 정도 되는 분량을 국채에 찍는다는 거거든요. 네. 국채에 이미 10조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돼. 네. 국채 시장에서. 근데 서울시 지방채가 이게 팔리겠냐고. 그렇죠. 한국 국채도 지금 좀 후달리는데. 어떨지 모르는데. 뭐 중국이 왕창 사가서 그냥 또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그래요.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도 지금 던지고 있는데 뱉어내고 한국 국채 사주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또 국채로 이렇게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들려고 하면은 어림도 없어. 우리나라도 국채가 뭐 그렇지 한두 장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거기서 뭐 10조 뭐 이런 거 좀 중국에서 사준다고 뭐 어림도 없지. 아무튼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줄이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 근데 지금 서울 재정 자립도 높은 서울도 지금 이것 때문에 허덕이는 수준인데 다른 지방들은 안 그래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나마 또 뭐 지방채 발행을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지방채가 팔리긴 팔릴 거예요. 근데 전북 같은데 지방채 발행하면 누가 사주겠어요, 대체? 그렇죠. 지방채는 그런 소규모 지자체는 어림도 없죠. 예. 발행해봤자 안 팔릴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고. 그럼 돈 땡길 또 진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높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 정도 부담을 하니까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나머지 지자체들도 2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없으면 결국 이제 깔 수 있는 데서 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버리면은 지금 안전대책 같은 거, 재난대책 같은 거 그런 데서 예산이 자꾸 깎여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일 터져버리면은 대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풀다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정부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교복은 그렇죠. 더 내려달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 이제 계속 예.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돈 푼다고 던져놓긴 했는데 여러모로 보면 예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지방들도.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보면 좀 골 때립니다. 이건 이제 24일날 경북메일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제목이 이래요. 민생지원금 준다고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 전액 깎았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대선 때 이제 이재명이 포항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추진을 이제 공약으로 걸었어요. 포항 내려가서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민생회복지원금 주면서 영일만 대교 예산을 잘랐어. 전면 다 그냥 취소시켰어.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 이제 추경 30조 원 편성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를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이제 국제 발행으로 한 10조 원 정도 조달을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을 해가지고 밀리는 것들을 다 예산 쳐내가지고 이쪽으로 다 때려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C 쪽 관련된 걸 많이 줄였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 원, 그다음에 보상비 561억 원 등 총 1,821억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들이 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다 재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보도된 게 이제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네네. 예산. 네. 그것도 다른 원인도 있는데 당장 올해 안에 집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뭔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일단 다 줄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고속도로 확장, 네네. 차선 확장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도 싹 다 취소했죠. 예, 취소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SOC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 소비 쿠폰 뭐 뿌리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돈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SOC는 어찌됐든 간에 해놓고 나면 뭐 결과물이 남잖아. 계속 쓸 수 있는 뭔가가 남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이거 좀 이렇게 예산 짤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그러니까 굳이 또 이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전 국민 지급할 필요가 있냐.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뭐 당장 뭐 여론이 깡패고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뭐 단락하니까. 네. 씨발 그냥 그래 줘라 이거 다 처먹여. 아 나는 이번인데 진짜 받으면은 안 쓰고 싶다.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쓴다고 근데 안 쓰면 코너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아 몰라 뭐 처먹고도 말던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뭐 나 때문인가 뭐 그게. 하여튼 근데 기분은 그래요. 네. 이번에는 진짜 뭐. 아무튼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좀 지방 정부들의 좀 재정 부담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SOC 예산은 잘려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거 한번 돈 한번 뿌리겠다고. 자, 이어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요거 비탄감 문제. 네. 요거 좀 다뤄봅시다. 이거 이제 그 23일날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볼 텐데 뭐 제목이 이래요. 빚 여러 곳에서도 기준 맞으면 모두 감면 비탄감 기준 논란. 이게 이제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정말 크죠. 이제 일단 금융위원회가 23일날 이제 발표를 한 게 그 펜코랑 펜코가 출자해서 채무조정 기구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빠르면 올해 3분기에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금융사로부터 일단 일괄 매입을 하겠다. 그 7년 이상 된 채권들을. 근데 다만 이제 담보대출은 제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주담대 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 주로. 네, 그렇죠. 신용대출이라고 봐야죠. 네. 10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고 대출 한 건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빚조개기는 아니면 돌려막기로 대출 몇 건씩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왕창 이번에 한 방에 털고 갈 수 있는 거의 로또 맞은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많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사람이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비탄감에 전 이런 정책들이 이 정부에만 지금 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었고 더 나가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새 출발 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거의 시작점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부터 거의 시작을 한 거나 네,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맞습니다. 네. 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쭉 이어져 갔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 정부가 갑자기 포퓰리즘으로 눈 뒤집혀서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비탄감 정책이 굉장히 좀 전방위적이고 훨씬 규모가 크다. 규모가 커졌죠. 네. 대상자도 넓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거 두 당이 아니고 건당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는 여기저기에 여러 군데 빚을 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엄청나게 많이 털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업종 따라서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법무 회계 세무 업종 같은 전문직,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저기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같은 거는 제외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 비천. 그냥 개인 사업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뭐 이제 직종이나 사업 내용 같은 거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해도 이게 다중채무자나 업종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제해 주는 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분은 트윗에 나 그런 것도 봤는데 이거 동업비 틀어주려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축의금으로 어떻게 안 털어지나? 몰라. 빚 갚았겠지. 설마 그 노름빚 계속 감고 살겠어. 아버지가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근데 재산신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거기서 이제 재산신고 할 때 티 안 나게 해줘야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털은 게 지금 7년 이상 연체한 빚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거의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성채무로 평가를 네네.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개인 돈도 못 받는데 개인 발목만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소득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이 빚을 껴안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통장도 못 만들어, 카드도 못 만들어,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좀 숨통을 튀어주자. 그런 취지일 수 있죠. 뭐 다시 취업을 어떻게든 뭐 하던가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작점을 만들어 주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 자체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보면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사업하다 몇 억씩 빚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제 빚 다 갚으려고 막 투잡 뜨면서 하루에 막 쪽잠 3시간 4시간씩 자가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빚을 다 갚았다. 뭐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야,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되는 것도 맞잖아.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것들이. 그럼요. 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좀 특히 다중장기 채무에 발목 한번 잡혀버리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저 사람들 재기시켜가지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더 득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인데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이제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이제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주겠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중위소득 60%가 의미가 있는 것 기준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체로 뭐 월드뱅크 쪽이던가 하여튼 이런 쪽에서 네. 어떤 빈곤선으로 잡는 네네. 그러니까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면은 힘든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지고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갚을 수가 없거든. 좀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그러니까는 그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이제 1인,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1인인 경우에는 월 100 몇만 원, 200이 안 돼요. 그런 정도 소득을 가지면은 이제 올해 2025년에 소득 60% 이하. 그러면 이제 그 소득 같으면 수도권 기준으로는 저축 한 푼도 못 하고. 그렇죠. 네네.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 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다. 네네. 그런 일단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네. 대신에 이제 일단 정부가 너무 갑작스럽게 마치 대사면, 뭐 특별사면 같은 거 뜬금없이 이제 이 대책이 나온 것 같다. 이런 거는 사실 근데 항상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은 네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만이 포퓰리즘적으로 갑자기 이런 걸 발표한 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네네네. 뭐 저희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다 있었던 거 있었지만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그러면 이제 7년 이상 장기연체면 다 갚아주느냐? 그것도 아니긴 해요. 그때 이제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빚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해요. 네네. 기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케이스를 보면은 이때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 채권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 채권 그랬죠, 이것도 다 털어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초 그 목표로 잡은 예산이 이제 159만 명분 예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채무를 정리를 하면은 한 6조 2천억 정도가 네. 예, 해결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상환 능력을 다 따져보니까 원래 이제 정부에서 목표로 잡은 건 159만 원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는데 네. 상환 능력을 심사한 결과로 실제로 그 혜택을 본 사람은 11만 8천 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로 이 사람은 나라 돈으로 돈 안 갚아주면 방법이 없다. 네네. 1레벨까지 가는 사람들만 빚을 털어준다고 치면은 이 정도로 뭐 한 10%도 안 되게. 네. 당시 목표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지금 이 정권이 어느 정도로 그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행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만 우려하시는 것만큼 막 전국민적으로 네. 뭐 온갖 그러니까 빚진 거 다 털어준다, 뭐 7년 이상 빚지면 다 털어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이제 그렇게 짚고 갈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제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개인 그러니까 건별로 무조건 이제 이 채권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은 여러 사람이 끄는 거라고 하더라도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필터링했던 뭐 도박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뭐 업종 제한 다 풀었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려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환 능력을 따져본다 한 번 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노답이다. 이 수준까지 가야지 갚아주는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대체. 뭐 아무리 이제 뭐 힘들어서 빚을 못 갚았다고 치지만은 피똥 싸우면서 빚 갚은 사람보다는 더 힘들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정책들을 선실성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모랄 해저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들 다 이제 그냥 뭐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땡길 힘들어 다 땡겨가지고 쓰다가 배째라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째고 안 갚고 버텨본다. 그렇죠. 배째라고 적당히 그냥 도망다니면서 전화 피워가면서 하다 보면은 답 나온다. 뭐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긴 하거든. 야, 그거를 7년 넘게 버틴다고? 아, 그렇지. 빗장이 전화 오고 뭐 오품을 나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다 패면 사는 것도 압박이 장난 아닌 그게 거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 남자들 군대 안 가려고 네네. 군대를 째는 거야. 그러면은 야, 너 뭐 몇 살 이상까지 째면은 막 야, 그냥 면제된다. 자동 면제. 네.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막 그 국방부에서 이제 자꾸 마치 빚 연장시키는 그렇죠. 것처럼 네, 계속 야, 그거 한다고 하죠. 네. 너 입대해야 돼. 네. 하고 또 명령 내고 네. 또 입대해야 돼. 명령 내고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가려면은 계속 어디서든 숨어 살아야 되는데 현금 박치기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그거 비슷한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는 한다. 그렇죠. 많지는 않죠, 분명히.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덕적 해이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 논란도 분명히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만 이거를 지금 이 정부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란 뭐가 좀 필요하다. 네. 특히 이 정도까지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소요 예산이 많아지면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웃긴 게 내가 이 15만 원 풋돈은 받고 싶은데 말이야. 비탄 가면 안 돼. 이런 거거든. 저 새끼 집 빚을 왜 갚아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이 정부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민생 회복 지원금 받고 싶어가 한 69%인가 그래. 네네. MBS 여론조사 결과로 찬성 그거 받는 거 찬성이다. 네. 이게 69%인데 네. 비탄 가면 안 돼. 이게 59%야. 야, 너무한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냥 나는 먹고 사망하니까 내 돈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비탄감이나 더 해주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대동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좀 더 뭔가 복지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보면 맞는데 야, 저 사람 비탄감 해줄 돈은 차라리 그걸 나한테 더 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대동세상이지 실제로는 다들 막 탐욕에 완전 눈이 먼. 그것도 푼돈에. 그러니까 푼돈에. 15만 원이 뭐니? 그 손에 그것도 나는 손에 못 봐 막 뭐 이제 그런 마인드인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빚구제 문제는 그냥 뭐 물론 이제 이 정부 들어가지고 더 확대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만 깔 건 아니다. 네네네. 뭐 그리고 취지에서 일정 부분은 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복지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네. 이런 비탄감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행했던 거 이제 1,000만 원 이하. 네네네. 10년 장기 연체 채권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한 11만 명 정도 실제 빚을 털어줬다. 이 정도는 저는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긴 했고 이제 뭐 그래서 뭐 쪼개기로 빚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네. 이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 좀 후속 보도가 나와주면은 그때 제대로 좀 비판할 만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너무 욱해가지고 아씨 저 새끼들 저 표 받으려고 사람들 빚 다 털어준다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좀 이제 기재부가 지금 납작 엎드릴 것 같은 모양인데 어쩔 수 없죠. 네, 자발적으로 지금 재정 준칙이 삭제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그 23일날 그 추경 예산을 이제 기재부에서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하는 이제 그 문서가 이런 게 있는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이라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추경할 때마다 반드시 같이 나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아직 끝나기 전인 4월 1일 날 이때가 이제 1차 추경 있을 때였거든요, 올해. 네네. 이때도 이제 기재부가 똑같은 문서를 제출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보면은 이 계획서에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재정
준칙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네. 재정 준칙의 법제를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올라온 문서에는 이게 빠진 거야. 그 사실상 이 재정 준칙 법제를 포기하겠다. 포기 선언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죠. 우리 재정 준칙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다시 했었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빚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게끔 만들어놓은 나라 빚이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아예 법으로 박아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재부가 알아서 좀 신경 써서 잘 해왔는데 네. 이제 법제화를 하면은 이제 기재부가 그거를 선을 넣으면은 불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전체 그 국가 예산 중에서 국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국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박아버리겠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법은 아니고 그냥 그 기재부 내부 뭐지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칙이죠. 네네네. 그 내부 준칙으로 재정 준칙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선을 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총량, 네. 총량이 그 GDP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총량도 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는 양,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양도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홍남기 부총리 때부터 이제 법제화를 시키려고 그렇죠. 노력을 해왔었는데 민주당에 계속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기재부에서도 두 손 두 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준칙이 기재부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추경 집행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펑펑 쓰게 되는 국채가 쏟아져 나오겠죠. 찍어내려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네, 우려되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담대 규제 이것도 이제 좀 말이 많았죠. 네. 27일 바로 어제 이제 27일 날 그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고가 주택 사는 걸 막고 그리고 또 이제 갭 투자 같은 걸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6억 이상은 안 돼. 이거거든. 주담대는 6억 이상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초유의 어떤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당시에 좀 이제 당연히 언론에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그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브리핑 때 매일 이제 브리핑 할 때 그때 이제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금융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뭐냐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인데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서로 교감한 것도 없고 일단 대통령실은 좀 지켜보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죠. 금융위가 미쳐 날뛴다는 거 아니야. 강유정 말 들으면은 또 이재명이 지금 국정 어떤 행정 통제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금융위가 따로 논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전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정권의 첫 부동산 정책인데 이거 국무회의 때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다른 보고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이건 진짜로 좀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금융위 단독이라고? 금융위가 미쳐 날뛰거나 아니면 강유정이 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 아니 최소한 기재부하고의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최소 기재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기재부를 통해서 사실 대통령실의 국무회의에 보고가 올라가야 맞는 건데. 저는 지금 이거 강유정이 지금 이 이슈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 떼우려고 들었다가 좀 엄청난 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 보면은 저희가 대통령실이죠. 네네.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게 뭐야 대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 말대로 치면 기재부가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던진 거고. 그렇죠. 그런 독단적으로 던진 데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거기 가서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렇지. 찬성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던져놨네. 그럼 어떻게 곤란한지 한번 보고 그 뒤에 좀 잘 안 되면은 우리 다 이렇게 대책 세워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냈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강윤정이 얘기를 했고 당연히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냐? 이거 뭐야? 난리 났네. 막 그렇지. 일단 이 6억 원 규제 자체도 엄청나게 빡센 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 모양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갑자기 언론 공개를 때립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오전까지만 해도 소통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파급력을 갖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실이랑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던져놓고 반응 보고. 그런 것도 있고 욕은 금융위가 먹어라. 국정 지지율에 영향 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근데 금융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기관인데 이거를 그냥 독립기관입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죠. 금융위원장 잠깐 올라와봐. 말이 안 되잖아요. 빠따치. 야,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다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주담대를 이렇게 6억 원으로 묶었다는 거는 가계대출 비율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장기연체 부채 좀 많이 털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랑 둘이 연결시키면 어찌됐든 간에 가계대출 비율을 줄이겠다.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평가해보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저도 강규정 사실 제가 느낀 인상은 그러니까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 뒤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였다. 이건 뇌관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국정 지지율을 동력을 갉아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정책 지금 정말 최근 한 4주, 5주 정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게 상승폭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로 딱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 대책. 지금 심지어 기준금리 같은 거 내려가기도 전이야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융위에서는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 이 정도로 하는 게 잘한 거냐 말하는 거냐 이건 뭐 아직 2단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걸 대통령실이 몰랐다 혹은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크다. 네네. 근데 이제 관여 안 한 것처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손 씻고 나온 거 입식 딱 씻고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지지율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비씨님 말씀하신 그 주장, 그 뇌피셜 그 맥락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치면 진짜 비겁한 거죠. 비겁하죠, 당연하죠. 욕먹을 연기도 없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포퓰리즘 정권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작동하는 게 당연한 거이기도 하겠다. 네네. 네. 뭐 그럴싸하죠. 뭐 그러네요. 충분히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다행히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이해해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근데 부동산은 이해 못해줄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이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사실 다른 게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사실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가가 막 뭐 3,000을 넘고 막 뭐 3,500, 뭐 4,000을 간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사실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왜 오르지?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LTV 뭐 DSR 이런 규제들이 대출을 위한 규제들이 딱히 그렇게 풀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네. 근데 갑자기 막 올라가. 이거 좀 이상한 거는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털어주긴 해야 돼. 네. 근데 좀 의지를 갖고 털어주면 오히려 좋잖아. 근데 욕은 먹기 싫어. 그러니까. 정치가 아예 말하면 많아. 네네. 사실 예 말해봐야 좀 소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자꾸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아니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런 포퓰리즘적인 모습만 자꾸 보여주니까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서. 네. 이런 부분 욕해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뭐니? 부정선거가. 안동댐 같은 그런 거 제발 하지 말자고. 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걱정을 안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음 걱정을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